여자애들끼리만 캠핑 왔네? 남자 없으면 위험한데 우리가 보호해줄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에이, 너 같은 깡마른 애가 뭘 한다고? 뭐? 깡마르네? 이 자식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산책을 하면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면서, 아니면 편안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며 들으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설악산 자락에 자리한 푸른 소나무 캠핑장은 도시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인기 명소였다. 오후 2시 따스한 가을 햇살이 단풍으로 물든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다. 우와, 여기 정말 예쁘다. 유림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탄성을 질렀다. 배낭을 맨 4명의 여대생들이 캠핑장 입구에 도착했다. 하연은 습관적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그녀의 훈련된 눈에는 다른 것들이 보였다. 캠핑장은 생각보다 넓었다. 대략 30개 정도의 사이트가 있고 현재 절반 정도가 차 있었다. 가족 단위, 커플, 그리고 그들처럼 친구들끼리 온 젊은이들까지 다양했다. 텐트는 어디에 칠까? 나래가 캠핑장 지도를 보며 물었다. 저기 구석진 곳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시끄럽지도 않고. 지은이 가리킨 곳은 캠핑장 끝자락의 A-7번 사이트였다.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방어하기 좋은 위치였다. 뒤쪽은 산으로 막혀 있고 앞쪽은 넓게 트여 있어 접근하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연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이제 그런 삶은 끝났다. 평범한 대학생으로 살고 있고 이번 캠핑이 끝나면 졸업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었다. 텐트를 설치하는 동안 하연의 움직임은 다른 친구들과 확연히 달랐다. 매듭을 묶는 손놀림이 기계적으로 정확했고 텐트의 균형을 잡는 방식도 마치 군사교범에 나올 법했다. 하연아, 너 진짜 어디서 이런 거 배웠어? 스카우트? 유림이 신기한 듯 물었다. 그냥 캠핑 좋아해서. 하연의 대답은 여전히 간결했다. 오후 4시쯤 캠핑장 관리팀이 라운딩을 돌기 시작했다. 김복철을 포함해 4명의 남성이 각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김복철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체격이 좋았고 미소는 친근해 보였다. 하지만 하연은 그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네, 처음이에요. 여기 정말 좋네요. 나래가 대답했다. 그럼 다행이군요.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밤에는 캠핑장 순찰을 돌거든요. 안전을 위해서니까 놀라지 마세요. 김복철의 말에 다른 3명의 관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강표는 키가 크고 근육질이었으며 문경태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있었다. 이두영은 가장 나이가 많아 보였고 말수가 적었다.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세요? 지은이 문경태의 카메라를 보며 물었다. 아, 네. 캠핑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괜찮으시다면 나중에 인터뷰 요청드릴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문경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하연은 그가 자신들을 보는 시선이 불편했다. 너무 오래, 너무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해 보고요. 하연이 대신 대답했다. 자신도 모르게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리팀이 떠난 후 친구들은 본격적인 캠핑 준비에 들어갔다. 유림과 나래는 바비큐 준비를, 지은은 캠핑 풍경 사진 촬영을, 하연은 장작 준비를 맡았다. 해가 서서히 지면서
캠핑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낮에는 가족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가득했지만 어둠이 내리자 캠핑장은 조용해졌다. 불멍 타임이다. 유림이 장작에 불을 붙이며 소리쳤다. 4명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맥주를 마시며 대학생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연아,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야? 나래가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연은 불꽃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두려웠다. 과거의 기억들이 자꾸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1년 전 북한 경계선 근처에서의 그 작전. 동료 준혁이 그녀 대신 총알을 맞았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다. 만약 그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만약 상황 판단을 더 정확히 했다면. 하연아, 괜찮아? 지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밤 9시쯤 캠핑장 관리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녁 잘 보내고 계시죠? 김복철이 다가왔다.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더 친근하지만 동시에 더 끈적한 느낌이었다. 네, 잘 보내고 있어요. 유림이 대답했다. 혹시 맥주 더 필요하시면 관리사무소에 있어요. 서비스로 드릴 수 있거든요. 서강표가 끼어들었다. 그의 시선이 4명의 여성들을 훑어보는 것이 노골적이었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연락처 남겨둘게요. 밤에 무서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문경태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관리팀이 떠난 후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그런 느낌이야. 너무 자주 와서 확인하는 것 같아. 나래가 동의했다. 하연은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내심 친구들의 직감에 동의하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밤 11시 4명은 각자의 텐트로 들어갔다. 하연과 유림이 하나, 지은과 나래가 하나를 사용하기로 했다. 하연아, 잠들기 전에 화장실 다녀올게. 유림이 말했다. 같이 갈까? 아니야, 금방 갈게. 유림이 손전등을 들고 텐트를 나섰다. 하연은 침낭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캠핑장의 소음들이 점차 줄어들고 마침내 고요한 밤이 찾아왔다. 시간이 흘렀다. 유림이 돌아오지 않았다. 하연은 시계를 확인했다. 12시 10분. 화장실은 왕복해도 10분이면 충분한 거리였다. 뭔가 잘못됐다. 하연은 조용히 텐트를 나섰다. 지은과 나래의 텐트에서는 잠든 듯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면서 하연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다. 이런 느낌은 오랜만이었다. 작전 수행 시의 그 긴장감. 화장실 앞에 도착했지만 유림은 없었다. 하연은 캠핑장 전체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텐트에서는 불이 꺼져 있었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코골이 소리만이 평화로운 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하연은 신중하게 관리사무소 쪽으로 접근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애들은 처음이야. 완전 순진하고. 서강표의 목소리였다. 조용히 해. 들릴 수 있어. 김복철의 경고하는 목소리. 걱정 마. 다른 캠핑객들은 다 잤어. 그리고 CCTV는 이미 꺼뜨렸으니까. 문경태의 목소리. 하연의 혈액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들은 캠핑장 관리자가 아니었다. 유리미는 어디 있어? 이두영의 낮은 목소리. 안전한 곳에 있어. 걱정 마. 하연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상황을 파악했다. 유림이 위험에 처해 있고 자신들도 표적이 되었다. 이제 선택해야 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도망갈 시간도 없었다. 친구들을 구하려면 직접 행동해야 했다. 하연은 조용히 자신의 텐트로 돌아갔다. 배낭 속에서 작은 전술 라이플을 꺼냈다. 군대를 전역한 후에도 항상 휴대하고 있던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새벽 2시 캠핑장은 적막에 쌓여 있었다. 하연은 유림의 침낭 자리를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했다. 4명의 남자, 조직적인 움직임, CCTV 무력화, 그리고 유림의 실종.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다. 하연은 지은과 나래를 깨웠다. 얘들아, 조용히 일어나. 응? 하연아? 몇 시야? 지은이 몽롱한 목소리로 물었다. 유림이가 없어졌어. 한마디에 두 사람이 완전히 깨어났다. 뭐라고? 화장실 간다고 했는데. 나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상해. 우리 조심해야 해. 하연의 차분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했다. 그럼 경찰을 불러야지. 지은이 핸드폰을 꺼냈지만 화면에는 권역외라는 표시만 나타났다. 신호가 안 잡혀. 일부러 신호 차단기를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하연의 설명에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침착하게 행동하자. 아침이 되면 다른 캠핑객들이 있으니까 함부로 우리를 해치지는 못할 거야. 하연은 희망적인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면 다른 캠핑객들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새벽 3시 캠핑장에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른 텐트들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하연은 텐트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집중해서 들었다. 발걸음이 2명. 하나는 무겁고 규칙적이고 다른 하나는 가볍고 조심스러웠다. 가족 단위 캠핑객들은 어떻게 할 거야? 문경태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걱정하지 마. 새벽에 일찍 떠날 거라고 했어. 하연의 추측이 맞았다. 이들은 다른 캠핑객들도 미리 정리하고 있었다. 새벽 4시 실제로 몇몇 텐트에서 사람들이 나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족 단위 캠핑객들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떠나지? 지은이 의아해했다. 일부러 떠나게 만든 거야. 우리만 남기려고. 하연의 설명에 나래가 떨기 시작했다. 하연아, 우리도 지금 떠나자. 유리미는? 나중에 경찰과 함께. 안 돼. 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유리미를 두고 갈 순 없어. 그리고 지금 떠나려고 해도 차 키를 뭘로 찾을 거야? 지은이 가방을 뒤졌지만 차 키가 없었다. 아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이미 가져간 거야. 하연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새벽 5시 해가 뜨기 시작했다. 캠핑장에는 이제 그들의 텐트와 몇 개의 다른 텐트만 남아 있었다. 김복철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평소와 같은 친근한 목소리였지만 하연은 그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 친구 한 명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젯밤부터 안 보이거든요.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 그래요? 혹시 일찍 산책 나가셨나? 여기 주변에 좋은 등산로가 많거든요. 김복철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하연은 그의 눈에서 차가운 계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같이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지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물론이죠. 조금 있다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김복철이 떠난 후 하연은 친구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얘들아, 나 사실은 최대생이 아니지? 지은이 먼저 말했다. 어떻게 알았어? 어젯밤 자는 척하면서 봤어. 내가 나이프 확인하는 거. 그리고 움직이는 방식도 뭔가 다르더라. 하연은 잠깐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다. 707 특전사였어. 전역한 지 1년 됐고 두 사람은 놀랐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을 보였다. 그럼 우리 구할 수 있어? 나래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최선을 다해볼게. 하지만 너희들도 내가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해야 해. 하연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오전 8시 관리팀 4명이 모두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색하는 척하며 캠핑장 전체를 돌아다녔다. CCTV 확인해 보니까 어젯밤 11시 30분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네요. 문경태가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은이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는 산속이라 경찰이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동안 저희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두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오전 10시 마지막 남은 다른 캠핑객들도 떠났다. 이제 캠핑장에는 4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만 남았다. 상황이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었다. 얘들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시작이야? 생존 게임. 오전 11시 캠핑장의 정적을 깨뜨리는 것은 서강표의 웃음소리였다. 이제 우리끼리만 남았네요. 그가 3명의 여성 앞에 나타났을 때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친근한 미소 대신 노골적인 욕망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친구분은 안전한 곳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협조만 해주시면 다치지 않을 거예요. 김복철이 뒤따라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지은과 나래가 본능적으로 하연 뒤로 숨었다. 협조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연이 차분하게 물었다.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지만 내심으로는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었다. 서강표의 체격과 움직임, 김복철의 무기와 거리,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다른 2명의 위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죠. 문경태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기록도 남겨두고 싶고요. 이제 의도가 명확해졌다. 하연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됐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친구를 찾아야 해서요. 하연이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다. 친구요? 이두영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다른 3명과는 달리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권총을 들고 있었다. 친구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합니다. 하연의 심장이 빨라졌다. 총기까지 동원된 상황. 이제 더 이상 일반적인 범죄가 아니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조용히 순순히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모두 다치지 않고 끝날 수 있어요. 이두영의 목소리는 협상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 하연은 빠르게 계산했다. 4명의 적, 총기 한정, 근접 무기 최소 하나. 자신은 전술 나이프 하나와 훈련된 몸뿐. 시간을 좀 주세요. 친구들과 상의해야겠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생각하지는 마세요. 서강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10분 드릴게요. 4명의 남자가 잠시 물러났다.
하연은 즉시 친구들을 텐트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하연아, 어떻게 해? 나래가 울먹이며 물었다. 진정해. 패닉에 빠지면 안 돼. 하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들이 총까지 가지고 있잖아. 지은이 두려움에 떨었다. 총은 한정뿐이야. 그리고 여기서 총소리가 나면 주변 캠핑장에서 들을 수 있어. 함부로 쏘지는 못할 거야. 하연의 분석은 정확했다. 이곳이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씩 제거할 거야. 하연의 목소리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거한다니? 죽인다는 뜻이야. 나래와 지은이 경악했다. 하연아, 너무 위험해. 그냥 순순히 따라가서 기회를 봐서. 안 돼. 하연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과거에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동료를 잃었어. 이번에는 절대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하연의 눈에 과거의 아픔이 스쳤다.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10분이 지났다. 서강표가 다시 나타났다. 결정하셨나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하연이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은 끝났어요. 이두영이 총을 들어 올렸다. 알겠어요. 따라갈게요. 하연이 손을 들며 항복하는 척했다. 현명한 선택이네요. 김복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먼저 친구를 봐야겠어요.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문경태가 앞장서서 관리사무소 뒤편으로 안내했다. 하연은 걸어가면서 주변 지형을 파악했다. 관리사무소 뒤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고 그 옆에는 발전기실이 있었다. 창고 문을 열자 유림이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유림아. 지은이 달려가려 했지만 서강표가 막았다. 아직 안 돼요. 확인만 하세요. 유림이 눈으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하려 했다. 하연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창고 구석에 또 다른 문이 있었다. 지하실이 있구나. 하연이 상황을 파악하는 동안 이두영이 지시를 내렸다. 이제 여러분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잠깐만요. 하연이 갑자기 몸을 돌렸다. 뭔가 잊은 게 있어서. 텐트에서 가져올 게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중요한 약이 있어서. 심장병 약이요. 하연이 가슴을 움켜잡으며 연기했다. 빨리 가져오세요. 이두영이 짜증스럽게 허락했다. 하연은 텐트로 뛰어갔다. 실제로는 심장병 약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였다. 배낭 속에서 작은 전술 라이프와 함께 또 다른 물건을 꺼냈다. 소형 연막탄이었다. 항상 비상용으로 휴대하던 것이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다. 하지만 와이파이 신호는 약하게 잡혔다. 캠핑장 관리사무소의 와이파이였다. 하연은 빠르게 메시지를 작성했다. 위치 정보와 함께 간단한 구조 요청을. 전송 성공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다. 텐트를 나서기 전 하연은 잠깐 망설였다.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1년 전 북한 경계선에서의 그 작전. 동료 준혁이 그녀에게 말했던 마지막 말이 기억났다. 하연아,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 팀워크가 생명이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번에는 그녀가 팀의 리더였고 친구들을 지켜야 했다. 관리사무소로 돌아가는 길에 하연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캠핑장의 지형, 탈출로, 그리고 적들의 배치. 문경태는 창고 앞에서 감시하고 있었고 서강표는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김복철과 이두영은 창고 안에 있는 것 같았다. 늦었네요.
문경태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찾는데 시간이 좀. 하연이 작은 약병을 흔들어 보였다. 이제 들어가세요.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나래와 지은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유림 옆에 나란히 앉혀져 있었다. 너도 앉아. 김복철이 네 번째 의자를 가리켰다. 하연은 순순히 앉았다. 하지만 완전히 앉지는 않았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유지했다. 이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서강표가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다. 뭘 하려는 거죠? 하연이 물었다. 기록을 남기는 거죠. 특별한 기록을요. 문경태가 카메라를 조작하며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하연은 결심했다. 잠깐만요. 하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다. 뭐? 이두영이 총을 겨누었다. 제가 대신할게요. 친구들은 보내주세요. 대신한다고? 제가 혼자 다 할게요. 친구들 대신에. 하연의 제안에 4명의 남자가 흥미를 보였다. 흥미롭네요. 하지만 우리는 4명 다 원해요. 그럼 조건을 하나 제시할게요. 조건? 게임을 하죠. 제가 이기면 친구들을 보내주고 지면 모든 걸 받아들일게요. 이두영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어떤 게임? 숨바꼭질이요. 저를 1시간 안에 잡으면 이기는 거고 못 잡으면 지는 거예요. 재미있네. 받아들이죠. 하연의 입꼬리 살짝 올라갔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다. 1시간이라. 이두영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캠핑장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군요. 네. 대신 제 친구들은 안전한 곳에 두세요. 하연의 요구에 김복철이 코웃음을 쳤다. 안전한 곳이라. 여기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요? 창고 말고 다른 곳에요. 게임하는 동안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서강표가 나서며 말했다. 조건이 좀 많네. 그럼 우리 조건도 하나 있어. 뭔데요? 잡히면 저항하지 않는다. 서강표의 눈빛이 사악해졌다. 내 친구들 앞에서 당하는 거야. 하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알겠어요. 좋아. 그럼 친구들은 관리사무소 안에 두자. 이두영이 결정했다. 너무 멀리 도망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캠핑장 경계를 벗어나면 게임 오버예요. 문경태가 카메라를 조작하며 말했다. 물론이죠. 4명의 친구들이 관리사무소로 옮겨졌다. 하연은 유림과 잠깐 눈을 마주쳤다. 유림의 눈에서 믿음과 걱정이 동시에 읽혔다. 자, 그럼 준비하세요. 5분 뒤에 시작합니다. 하연은 캠핑장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지형, 은신처, 그리고 무엇보다 적들의 성향. 이두영은 신중한 타입이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그만큼 예측 가능했다. 김복철은 자신감이 넘쳤다. 아마 가장 먼저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서강표는 단순 무식한 타입이었다. 힘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문경태가 가장 까다로웠다. 기술적이고 교묘했다. 감시 장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시작. 이두영의 신호와 함께 하연이 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문경태가 설치한 카메라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찾아야 했다. 하연은 A구역에서 F구역까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카메라의 각도를 분석했다. 대략 5개의 고정 카메라와 2개의 이동식 카메라가 있었다. 가장 큰 사각지대는 캠핑장 북쪽 끝의 화장실 뒤편이었다. 그곳에는 큰 바위들이 있어서 자연스러운 엄폐물이 되어주었다. 하연은 일단 그곳으로 향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다.
10분이 지났다. 4명의 추격자들이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했다. A구역 클리어. 김복철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렸다. B구역도 없음. 서강표의 보고. 하연은 화장실 뒤 바위 사이에 숨어서 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예상대로 체계적으로 구역을 나누어 수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연의 진짜 계획은 숨는 것이 아니라 사냥하는 것이었다. 20분이 지났을 때 하연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표적은 문경태였다. 감시망의 핵심을 먼저 제거해야 했다. 문경태는 혼자서 동쪽 구역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실시간으로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연은 조용히 접근했다. 특전사 시절 배운 무음 이동수를 사용해서 나뭇가지 하나 꺾이는 소리 없이 낙엽 하나 밟지 않고 하연은 그림자처럼 문경태에게 다가갔다. 문경태가 태블릿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 하연이 뒤에서 팔로 그의 목을 감췄다. 움직이지 마. 하연의 차가운 목소리에 문경태가 경직됐다. 너, 이게 뭐야? 게임 규칙 위반이잖아. 게임 규칙에 폭력 금지라는 말은 없었는데? 하연이 문경태의 무전기를 빼앗았다. 이제 조용히 따라와요. 하연은 문경태를 캠핑장 가장자리의 폐기물 처리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는 큰 컨테이너들이 있어서 완벽한 은신처가 될 수 있었다. 여기서 1시간 동안 조용히 있어 소리내면. 하연이 전술 라이플을 보여주었다. 알겠어요. 조용히 있을게요. 문경태가 겁에 질려 대답했다. 하연은 그의 손과 발을 결박하고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그리고 그의 장비들을 모두 가져갔다. 태블릿, 무전기, 그리고 놀랍게도 작은 권총까지 있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하연에게도 총이 있었다. 30분이 지났다. 나머지 3명이 문경태를 찾기 시작했다. 경태야, 응답해. 이두영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렸다. 하연은 문경태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대답했다. 여기 D구역이야. 흔적을 발견한 것 같아. D구역으로 집합. 3명이 모두 D구역으로 몰려갔다. 하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제 2번째 표적을 정해야 했다. 가장 위험한 이두영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가장 쉬운 김복철부터 할까? 하연은 서강표를 선택했다. 가장 공격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그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0분이 지났을 때 3명은 D구역에서 문경태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뭔가 이상해. 경태가 사라졌어. 김복철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뭔가 했을 거야. 서강표가 화를 내며 말했다. 진정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이두영이 상황을 정리했다. 이제 조심해야 해. 제가 생각보다 위험할지도 몰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연은 그들보다 한 수 앞서 있었다. 캠핑장 중앙의 공용 샤워실 근처에서 하연은 서강표가 혼자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50분이 지났을 때 마침내 기회가 왔다. 서강표가 샤워실 뒤편을 혼자 수색하고 있었다. 하연은 샤워실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서강표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서강표가 하연의 바로 아래를 지날 때 하연이 뛰어내렸다. 서강표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틀거렸지만 체격이 좋아서 쉽게 넘어지지 않았다. 인연이. 서강표가 주먹을 휘둘렀지만 하연은 이미 옆으로 빠져나갔다. 격투가 시작됐다. 서강표는 힘이 강했지만 하연은 속도와 기술이 있었다. 하연은 서강표의 무릎을 노려 발차기를 했다. 서강표가 비틀거리는 순간 하연이 그의 목 뒤를 가격했다. 서강표가 쓰러졌다.
하연은 빠르게 그를 결박했다. 이제 둘이 남았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게임 시간은 거의 다 됐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오후 3시가 되었다. 게임 끝. 이두영의 목소리가 캠핑장에 울려 퍼졌다. 나와. 약속대로 져라. 하지만 하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와, 이년아. 김복철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하연이 연막탄을 터뜨린 것이다. 뭐야 이게. 이두영과 김복철이 당황했다. 연기 속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연기가 관리사무소를 뒤덮었다. 이두영과 김복철이 기침을 하며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놈의 년이 뭘 한 거야. 김복철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친구들은 어디 있어? 이두영이 권총을 들고 사무소 안을 확인하려 했지만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연기가 거친 후 사무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4명의 여성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두영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때 캠핑장 스피커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신사분들. 게임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하연이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장악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제가 사냥꾼이고 여러분이 사냥감입니다. 이두영과 김복철이 서로를 바라봤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이다. 현재 여러분의 동료 2명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7시간. 해가 지기 전까지입니다. 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친구들을 돌려받고 싶으면 저와 정정당당하게 1대1로 싸우세요. 단 1명씩입니다. 김복철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약속이 다르잖아. 약속이요? 여러분이 먼저 약속을 어겼잖아요. 제 친구에게 손을 댄 순간 게임 규칙은 무효가 됐어요. 하연의 대답에 이두영이 이를 갈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간단해요. 저와 1대1 격투를 하세요. 이기면 친구 하나씩 돌려드릴게요. 스피커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다가 하연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참고로 경찰은 오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소유 땅이라고 신고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신호 차단기도 제가 더 강력하게 만들어 놨고요. 이두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다. 첫 번째 도전자를 기다립니다. 캠핑장 중앙광장에서 오후 4시에 만나요. 방송이 끝났다. 김복철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여자가 미쳤어. 우리가 누군지 알고 있는 거야? 진정해. 이두영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쟤는 일반인이 아니야. 움직임을 봤지?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정말 1대1로 싸울 거야? 다른 선택이 있어? 지금 우리가 완전히 당했잖아. 이두영은 권총을 확인했다. 총알이 5발 남아 있었다. 하지만 총이 있잖아. 총을 쓰면 소음 때문에 다른 캠핑장에서 들을 거야. 그럼 우리가 더 곤란해져. 이두영의 계산은 정확했다. 하연이 그들을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다. 오후 4시 캠핑장 중앙광장. 하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평범한 대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전사의 모습이었다. 누가 먼저 할까요? 하연이 조용히 물었다. 김복철이 나섰다. 내가 먼저 하겠어. 좋아요. 규칙은 간단해요. 무기 없이 맨손으로만. 한 명이 쓰러질 때까지. 김복철이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았다. 시작하세요. 격투가 시작됐다. 김복철은 권투를 배운 것 같았다.
주먹을 꽤 정확하게 날렸다. 하지만 하연은 차원이 달랐다. 김복철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했다. 무릎차기, 팔꿈치 가격, 목 조르기. 하연의 움직임은 예술적이었다. 10분 만에 김복철이 쓰러졌다. 첫 번째 승부 끝. 약속대로 친구 한 명을 돌려드릴게요. 하연이 무전기로 지시했다. 잠시 후 나래가 캠핑장 입구에서 걸어왔다. 그녀는 다치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나래야, 괜찮아? 하연이 친구를 확인했다. 응, 괜찮아. 하연아, 너 정말. 지금은 시간이 없어. 캠핑장 입구 쪽 큰 바위 뒤에 숨어 있어. 절대 나오지 마. 나래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이두영이 쓰러진 김복철을 확인했다. 기절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두 번째 승부는 언제 할까요? 하연이 물었다. 잠깐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 이두영이 하연을 쳐다봤다. 너 정체가 뭐야? 일반 대학생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 리 없어. 하연이 잠깐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나 707특전사 전역자다. 707? 이두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707특전사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어?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친구들을 건드린 순간 그런 생각은 사라졌어요. 하연의 목소리에 얼음장 같은 분노가 묻어났다. 두 번째 승부 받아들이실 거죠? 이두영이 고민했다. 상대가 707 출신이라면 승산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른 선택도 없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뭔데요? 무기를 써도 되는 걸로 하자. 어차피 너도 나이프를 가지고 있잖아. 하연이 생각해봤다. 이두영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 위험한 조건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했다. 좋아요. 하지만 총은 3발까지만. 3발? 네. 더 이상은 불공평하죠. 이두영이 총알을 확인했다. 5발 중 2발을 빼내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제 공평하네. 두 번째 격투가 시작됐다. 이두영은 먼저 총을 쐈다. 하연이 옆으로 굴러서 피했다. 두 번째 총성. 하연이 나무 뒤로 숨었다. 세 번째 총성. 총알이 나무 껍질을 스쳤다. 이제 총알이 떨어졌다. 이두영이 당황했다. 하연이 나무 뒤에서 나와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두영은 빈 총을 버리고 주먹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하연의 나이프가 그의 어깨를 찔렀다. 깊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상처였다. 이두영이 무릎을 꿇었다. 두 번째 승부 끝. 하연이 차갑게 말했다. 약속대로 친구 한 명 더 돌려드릴게요. 잠시 후 지은이 나타났다. 그녀도 무사했다. 지은아, 나래가 있는 곳으로 가.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다. 이제 유림과 문경태, 서강표가 남았다. 그리고 이두영과 김복철은 제압된 상태였다. 하연은 잠깐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갑자기 캠핑장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하연이 긴장했다. 혹시 이들의 동료일까? 하지만 나타난 것은 경찰차였다. 2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렸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하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마 아침에 보낸 메시지가 전달된 것 같았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경찰관이 물었다. 하연은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캠핑장 관리자로 위장한 조폭들이 여대생들을 납치하려 했고 자신이 이들을 제압했다고. 증거가 있나요? 저기 창고에 촬영 장비와 납치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한 명이
아직 갇혀 있고요. 경찰관들이 창고를 수색했다. 과연 하연의 말대로 각종 범죄 도구들이 발견됐다. 그리고 유림도 무사히 구출됐다. 이들이 조직 폭력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모두 연행하겠습니다. 이두영이 연행되면서 하연에게 말했다. 너 지금은 이겼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에요. 하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경찰 조사가 끝난 후 4명의 친구들이 다시 모였다. 하연아, 너 정말 대단해. 유림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위험에 빠뜨려서.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를 구해준 거잖아. 지은이 대답했다. 그런데 너 정말 707이었어? 나래가 신기한 듯 물었다. 응. 하지만 이제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야. 하연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번 일로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녁 8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4명은 캠핑장으로 돌아왔다. 텐트와 짐들을 정리해야 했다. 정말 끝난 건가? 유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응, 끝났어. 하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짐을 정리하면서 지은이 물었다. 하연아, 707에서 뭘 했었어? 말할 수 있으면. 하연이 잠깐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대북 작전이었어. 경계선 근처에서. 위험했겠다. 응, 아주 위험했어. 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때 동료 하나를 잃었어. 내 실수 때문에. 친구들이 조용해졌다. 그 이후로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다시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 하연이 텐트를 접으며 계속 말했다. 근데 이상한 게 무서웠던 동시에 그리웠어. 그리웠다고? 나래가 물었다. 동료들을 지키는 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하연이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오늘 너희들을 지키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깨달았어. 그럼 다시 돌아갈 거야? 군대에? 유림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연이 친구들을 바라봤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때 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하연 중사.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대대장님? 긴급 상황이다. 내일 아침 7시까지 부대로 복귀하라. 하지만 전역했는데 예비역 소집이다. 거부할 수 없어. 전화가 끊어졌다. 친구들이 하연을 바라봤다. 뭐래? 다시 부대로 가래. 하연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언제? 내일 아침.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지은이 물었다. 너희들은 학교로 돌아가. 평범하게 지내. 평범하게? 유림이 반문했다. 하연아, 오늘 일 겪고 나서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 하연이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의 말이 맞았다. 미안해. 너희들을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미안하긴 뭘 미안해. 나래가 화를 내며 말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 맞아, 하연이 너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은이 동의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고마워. 유림이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일 생기면 우리도 도울 수 있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일반인이야. 일반인이어도 친구는 도와야지.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그 밤 4명은 마지막으로 모닥불을 피웠다. 하연아, 부대 가서 조심해. 응. 너희들도 조심하고. 연락 계속하자. 그래. 새벽 5시 하연이 일어났다.
친구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하연은 조용히 짐을 챙겼다. 전술 나이프와 연막탄은 다시 배낭 속에 넣었다. 떠나기 전 하연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남겼다. 얘들아, 먼저 가. 이번 일로 깨달았어. 나는 평범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야. 언제든 위험하면 연락해. 어디든 달려갈게. 사랑해. 하연. 하연이 캠핑장을 떠날 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대 도착 후 하연은 상황을 파악했다. 북한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고 특수작전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중사, 어제 뉴스 봤나? 대대장이 물었다. 무슨 뉴스요? 캠핑장 조폭 사건. 여대생이 혼자서 조폭 4명을 제압했다는. 하연이 긴장했다. 그게 너였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CCTV 영상 분석했더니 내 움직임이더라. 우리가 가르친 그대로. 대대장이 웃었다. 잘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어. 무슨 일입니까? 북한 내 특수시설 침투 작전. 내가 적임자야. 하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언제 출동합니까? 내일 밤. 준비 시간이 하루 있어. 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하연은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얘들아, 잘 지내지? 나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내 길인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꼭 돌아올게. 곧 답장이 왔다. 유림 조심해.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 지은 무사히 돌아와. 약속이야. 나래 하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하연이 미소를 지었다. 지킬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힘이 됐다. 다음 날 밤 작전이 시작됐다. 하연과 함께 투입된 것은 3명의 대원이었다. 모두 정예 요원들이었다. 목표는 북한 내 비밀시설 정보 수집. 작전 브리핑이 시작됐다. 위험도 최고 수준. 발각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어. 하연이 집중해서 들었다. 이중사가 팀장을 맡는다. 네. 1시간 후 헬기를 통해 DMZ 근처에 투하됐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침투 작전. 하연의 2번째 전장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킬 사람들이 있었고 돌아갈 곳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다. 작전 중 하연은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동료 준혁이 죽었던 그 순간. 이번에는 다를 거야. 하연이 다짐했다. 이번에는 모두 무사히 돌아간다. 3일 후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연의 팀은 중요한 정보를 획득했고 모두 무사히 복귀했다. 잘했다, 이중사. 대대장이 치하했다. 이번 작전으로 큰 성과를 거뒀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어. 무엇입니까? 복직하지 않겠나? 특수작전팀에서 내가 필요해. 하연이 고민했다. 이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죄송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왜? 지켜야 할 사람들이 밖에 있어서요. 대대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예비역으로 남아서 필요할 때만 협조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연이 부대를 떠날 때 새로운 결심을 품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돌아가서 평범하면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대학교 앞에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연. 유림이 달려와 안겼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응, 돌아왔어. 어떻게 됐어? 위험하지 않았어?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았어. 그리고 결정했어. 뭘? 평범하게 살 거야.
너희들과 함께. 나래가 웃었다. 그럼 이제 진짜 체대생이 되는 거야? 아니, 체대는 그만둘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경호 회사를 차릴까 생각 중이야. 친구들이 놀랐다. 경호 회사? 응. 사람들을 지키는 일. 하연이 설명했다. 캠핑장에서 느꼈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우리도 도와줄게. 유림이 손을 들었다. 너희들은 각자 하고 싶은 일에. 나는 뒤에서 지켜줄게. 무슨 소리야? 우리도 함께 할 거야. 지은이 고집을 부렸다. 정말? 당연하지. 우리가 팀이잖아. 나래가 동의했다. 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그로부터 1년 후 가디언 시큐리티라는 작은 경호 회사가 문을 열었다. 대표는 이하연, 직원은 4명이었다. 주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다. 첫 의뢰는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대생이었다. 도와주세요. 그 여학생이 울먹이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그날 밤 스토커가 나타났다. 하연이 조용히 접근해서 제압했다.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너 누구야? 가디언입니다. 그 이후로 소문이 났다. 여성들을 지켜주는 신비한 경호 회사가 있다는. 의뢰가 점점 늘어났다. 가정폭력, 스토킹, 협박, 납치 위협. 하연과 친구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하연아,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유림이 만족스럽게 말했다. 응, 이게 내가 찾던 길인 것 같아. 어느 날 특별한 의뢰가 들어왔다. 북한에서 탈출한 여성을 보호해 달라는 건데. 지은이 의뢰서를 보며 말했다. 위험할 수 있어. 하연이 생각했다. 알까? 당연히 해야지. 나래가 대답했다. 우리가 누구야? 가디언이잖아. 하연이 웃었다. 그럼 준비하자. 새로운 임무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신뢰하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다. 출발. 4명의 여성이 새로운 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 전장은 다른 의미였다. 파괴하는 전쟁이 아니라 지키고 구하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1년 후 가디언 시큐리티는 작지만 유명한 회사가 되어 있었다. 언론에서는 여성 영웅들이라고 불렀지만 4명의 친구들은 그냥 자신들의 일을 할 뿐이었다. 하연 언니 고마워요. 방금 구출한 여고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연이 부드럽게 답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유림이 물었다. 하연아, 후회 안 해? 군대 그만둔 거. 전혀. 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게 내 진짜 전장이야. 진짜 전장?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싸움이야.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가디언 시큐리티입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이 말했다. 새로운 의뢰야. 이번에는 좀 특별해. 뭔데? 국정원에서 온 거야. 민간 협력 요청이래. 하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뭔 일인데? 외국 조직이 한국 여성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연이 생각했다. 다시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것일까? 어떻게 할까? 나래가 물었다. 하연이 친구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서 같은 결의를 읽었다. 받아들이자.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야. 유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준비하자. 더 큰 전장으로. 그날 밤
4명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더 큰 조직, 더 위험한 적, 더 많은 사람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었다. 준비됐어? 유림이 물었다.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 하연이 대답했다. 새로운 전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그들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계속되는 싸움. 하지만 의미 있는 싸움이었다. 사람을 지키는 싸움. 그것이 바로 하연이 찾던 진정한 전장이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하연처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특별한 용기와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하연처럼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에서 우리도 배울 점이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